하루에 계란 2개를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아침에 먹는 삶은 계란, 구운 계란, 계란 후라이, 날계란 중에 어떤 걸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그리고 어떤 효능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좋은 점을 하나 이야기하는 건, 제가 요새 눈이 조금 안 좋은데 아침에 먹는 계란은요, 눈의 망막과 눈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루테인 성분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눈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험생이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콜린 성분이랑 레시틴 성분이 합쳐져서 뇌 기억과 저장에 관여를 해서 기억도 잘 되고 저장도 잘 되고 다시 꺼내오는 일도 잘 되니까 아침에 먹으면 좋을 수 있고요. 계란 자체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배도 차지만 소화가 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계란 하나는 오전 나절에 생각나는 간식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간식을 줄여주면 살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 혹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복 시간을 늘려줘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계란을 삶느냐 굽느냐 튀기느냐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영양소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영양소가 파괴되느냐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굽기나 삶은 정도에 따라서 소화 흡수력의 차이가 나는 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빼놓을 수 없는데,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칼로리가 낮고 지방과 단백질이 낮으면 좋겠죠? 이 경우에는 삶은 달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란 후라이를 하게 되면 기름을 넣고 튀기는 거에 가깝게 굽게 되는데 지방 성분이 한 60% 정도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계란 후라이가 일반 계란에 비해 열량도 50% 정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운 계란과 삶은 계란 사이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양분은 거의 동일한 대신에 구운 계란은 지방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굽는 사이에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파괴된다기보다는 좀 빠져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저희 애기가 아침에 한 적이 있어요. 아빠, 구운 계란은 엄청 잘 까져? 삶은 계란은 잘 안 까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고 구운 계란이 되면 단백질 결합이 좀 단단해집니다.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 공간이 좁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피가 조밀해지고 작아집니다. 계란의 껍질은 그대로인데 안쪽이 조밀하고 좁아지기 때문에 수월하게 깔 수가 있고요. 대신에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식감, 구운 계란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구운 계란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는데, 소화가 약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삶은 달걀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결합이 단단해진다는 표현 자체가 몸에서 들어갔을 때 다시 분해를 하는 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삶은 달걀 중에서도 완전히 익힌 삶은 것보다는 반숙인 게 소화가 더 잘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계란에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방법을 말씀드릴까 싶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란을 먹었을 때 부족한 걸 어떻게 메꾸면 좋겠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계란에서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해요. 그리고 무기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은 게 있습니다. 계란을 아침에 먹을 때 영양 균형을 위해서 비타민 C가 많은 채소나 과일을 곁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거 피망, 키위, 브로콜리, 시금치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고추, 풋고추나 오이고추 같이 맵지 않은 고추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고추를 같이 먹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무기질 섭취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김입니다. 각종 무기질들이 정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김이랑 같이 계란 섭취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 자체를 흡수하는 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계란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까 싶습니다. 두부, 콩물, 두유, 몸에 좋다고 아침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두부에는 트립신 이니비터라는 게 들어있어서 계란의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낭설에 가까워요. 계란이랑 두부 같이 드셔도 괜찮고 계란이랑 두유를 드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비린내 나는 생콩 있죠? 생콩에는 실제로 트립신 이니비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열에 굉장히 약해요. 콩을 익혀버리면 그 성분이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두부를 먹습니다, 두유를 먹습니다 할 때에는 그 성분이 많이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물론 생콩이랑 드시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생콩을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다. 또 하나 알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계란이랑 감이랑 먹으면 안 된다는데, 계란이랑 녹차랑 먹으면 안 된다는데, 탄닌의 성분이 단백질과 합쳐져 가지고 소화장애를 유발하니까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탄닌을 굉장히 많이 복용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식후에 감 하나 까먹는 걸로는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거 한 가지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계란에 있는 레시틴 성분은요, 완전히 익혔을 때보다는 반숙으로 먹었을 때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숙으로 드시면 흡수율이 높게 복용할 수 있겠습니다. 달걀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노년 단백질을 위해 아침 계란만큼 좋은 음식들은 뭐가 더 있을까요? 아침에 달걀 드시면 좋아요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아서 드시라 그러는 거고, 노년기의 단백질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을 건강하게 하고 신체 대사를 유지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용할 필요가 있고요. 귀찮아도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침이 퍽퍽해서 싫습니다, 맛이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은 북엇국에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북어에는 100g당 단백질이 73g이나 들어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생선에서 수분을 빼버리고 말려놓으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엇국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계란이 퍽퍽해서 싫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란물을 북엇국에 풀어가지고 드시게 되면 계란도 먹고 북어도 먹으면서 정말 충분한 하루 섭취량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란물을 풀어서 부드럽게 드시는 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계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고등어 드시면 좋죠. 등푸른 생선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고등어인데요. 고등어에도 단백질이 100g당 20g이 들어있기 때문에 흔히 많이 먹는 닭가슴살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고요. 피를 깨끗하게 하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LDL을 적게 쌓이게 해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알약 같은 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고등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서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것들,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동맥경화증,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먹으면 조림을 하거나 구이 요리할 때는 소금이 많기 때문에 적게 넣어서 살짝 심심하게 드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생선 아침에 냄새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린내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하면 두부나 템페 많이 추천합니다. 템페, 인도네시아 쪽에서 두부를 섭취하는 것처럼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소고기 찜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소스에다가 템페를 볶아 놓으면 약간 식감이 고기 같은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반찬으로 만들 수 있어서 얼마든지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한인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소스로 볶으면 맛있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팁을 주신 게 있었어요. 고춧가루 넣으면 더 맛있다고 했거든요. 고춧가루 살짝 섞어서 해보시면 좋은 반찬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부 자체의 식감이 싫은 경우에는 순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찌개나 순두부 맹맹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사님, 뇌를 빨리 늙게 하는 습관들도 있을까요? 뇌를 최대한 빨리 늙게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머리를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머리를 쓰지 않는다가 뭘까요 여러분? 글을 읽지 않는 겁니다. 영상만 보는 거예요. 건나물TV도 보시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머리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중요한 거 하나,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60대가 되면 더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최소 8시간은 수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는 술을 드시지 않아야 돼요. 카페인 조심하시면 좋아요. 오전에만 카페인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오전에도 카페인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 생각보다 50대, 60대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보고 있는 전자기기는요, 빛 자체가 눈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잠을 방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호랑이 혼자 잘 살아요. 물고기도 혼자 잘 살아요. 하지만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늙지 않습니다. 뭐가요? 뇌가요. 치매가 걸리기 싫어요 하시면 친구를 만나시고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 통화를 하시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아침마다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애들이 전화를 걸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먼저 전화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50대가 넘었다면 정크푸드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정크푸드의 섭취, 햄버거,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인데요.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실제로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9에서 12%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옆에 있는 내과 원장님, 이비인후과 원장님, 안과 원장님이랑 매주 수요일은 햄버거를 먹어요, 같이. 이제 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는. 어쩌다가 한 번은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뇌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균형을 잡는 것들은 다 뇌에서 전달을 해줍니다. 한 주에 최소한 150분 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50분씩 운동을 한다고 치면 주에 3회 정도 되겠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오늘 박사님께서 치매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서 어떤 이야기일까요? 치매에 대해서는 제가 생리학 박사기도 하고 생리학 박사 논문이 치매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과거에 치매의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없앨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없애봤자 이미 진행이 돼버린 거고 없애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애초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발생을 안 하도록 해보자 라는 식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별처럼 생긴 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 사멸, 세포가 죽게 되는 과정을 조절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세포가 왜 죽냐를 봤더니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가 염증을 유발하고 질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병증을 유도를 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좋아. 그러면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노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노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결론이 이렇게 된 거죠. 양약에서 지금 현재 치매 때문에 쓰고 있는 약물들은요 5종입니다. 시판되고 있는 약물들이 생각보다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노화가 안 되면 좋아? 한의학에서 쓰는 게 뭐가 있지? 한의학 쪽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노화에 대한 처방들을 찾아본 거예요. 노화를 막는 한약은 노안, 뼈와 근육, 인대, 하얘진 머리카락이 검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은 처방들을 찾은 거죠. 이 처방들이 실제로 항노화, 항산화, 항염증에 대한 처방이라는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노화를 막는 처방들이 기억력을 좋아지게 해? 그러면 치매에 좋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제가 박사 때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PM012이라 그러는 처방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PM012라 그러는 처방은요. 기본적으로 한약 처방이에요. 신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넘버링을 시켜준 거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의 생성을 촉진을 하고 포도당 대사를 촉진시켜서 신경세포가 다시 재생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 걸 낮춰줄 수가 있고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거에 이어서 신경세포가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에 사용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괜찮아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 염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도 PM012라는 처방을 쓰니까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신경 독성으로 이미 손상이 된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 계속 결론이 나왔던 거죠. 세 번째는요. 뇌의 저장된 기억을 꺼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된 것들을 PM012가 회복을 시켜준다는 것까지 연구가 된 거죠.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도네페질보다 이 한약이 기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아밀로이드 베타 덜 머리에 쌓이더라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도네페질의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욕 감퇴입니다. 뭘 잘 안 먹으면 살이 빠지면서 머리도 자꾸 나빠져요. 치매 때문에 양약을 먹는데 식욕 감퇴가 와가지고 못 먹어요. 장기적으로는 머리가 아무리 좋아져도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나쁘게 되는데 PM012 같은 한약 처방은 식욕 감퇴에 부작용이 없어서 훨씬 낫다는 거죠. 거기에 뇌신경의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좋지만 일정 부분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50대부터 치매가 나는 가족력이 있어서 조심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촬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뇌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뇌 활동량이 증가했다. 치매 환자 치료는 물론이고 정상인이 복용했을 때 지능지수가 향상될 수 있겠네 라는 결론을 얻었던 거죠. 박사님, 이 한약은 뭐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약 말고 식품으로 드시고 싶은 분도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세 가지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딸기 세 가지가 생각보다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군의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베리류를 많이 먹게 되면 인지장애가 최대 2.5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동으로 돼 있는 것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니까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냉동돼 있는 걸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카페인과 커피도 인지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으니까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섭취하지만 않으시면 편하게 드셔도 되고요. 초콜릿이 치매를 막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밀크 초콜릿 말고요. 씁쓸한 맛이 나는 다크 초콜릿 드시면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 유명하고 식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피. 계피는요.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유명한 약재거든요. 계피를 동물에게 실험을 했을 때 보면 치매에 관련된 뇌의 단백질 축적을 제거한다. 실제로 기억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다가 계피차를 혹은 커피에 씁쓸한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에 한약이 좋은 것처럼 치매를 높이는 음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좋은 거는 지금 쫙 알려드렸잖아요. 두뇌 건강을 위해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마인드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살을 빼라고가 아니라요. 식사 습관인 다이어트입니다.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을 줄여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트랜스 지방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게 되는데 튀김, 패스트푸드를 주에 1회 미만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치킨과 햄버거를 합쳐서 일주일에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치즈가 생각보다 치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 1회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모나게 생긴 치즈 한 장 먹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량의 치즈를 많이 섭취하는 기준이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 4번 정도 각 치즈 조그만 거 먹는 거로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소, 양, 돼지가 먹으면 안 좋다는 연구가 많은데 뇌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에 3-4회 미만으로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과자 정말 많이 드시죠. 특히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 주 5회 미만입니다. 생각보다 여유 있어요. 이것도 물론 하루에 과자 2봉지씩 먹으니까 괜찮죠가 아니라 적당한 양의 과자를 먹는 때 기준이니까 적게 먹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버터 좋지만 뇌 쪽에 문제가 있을 걸 우려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큰 스푼으로 하나 이하로 드시는 게 좋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20살 때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도 살이 막 찝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이 드셔서 그렇죠. 그러고 많은데 살이 찌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릴 때에는 키가 크는 데 사용이 되고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된다. 많이 움직여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대 라고 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시켰을 거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키가 크는 동안에는 성장에 관여를 했지만 사실 몸의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단백질 합성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꾸 줄어요, 지방이 자꾸 늘어요 라고 하는 것에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잘 없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을 나이 들어서도 관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성장 호르몬이 여러분의 쉽게 살찜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성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살이 쉽게 찝니다 하는 것들은 노화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들은 만 47세에서 만 52세 사이에 생리가 끝나게 되면서 그 전후로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생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실제로 줄어들게 돼요. 줄어든 에스트로겐은요, 지방이 쌓이는 것을 유도합니다. 살이 자꾸 찌도록 도와주고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리파제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복부의 지방 축적이 더 쉽게 되는 거죠. 저희가 여자 환자분들이 왔을 때 갱년기가 되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살이 쪄요 라고 하실 때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갱년기가 되면 원래 대사량이 한 70-80%로 줄어요. 똑같이 먹어도 1년에 2-3kg씩 찔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남자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자들의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역시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부족은요, 지방세포가 증가되도록 만들고 지방세포의 중성지방 흡수가 활성화되어서 특히 배에 살이 많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살이 찐 복부 비만은요, 지방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생기기 쉽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성 유방처럼 가슴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에만 살이 찌는 느낌이 난다 하는 것들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다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크게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에는 엄마 아빠가 주는 대로 먹다가요, 크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외식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비만한 집에 사는 친구들은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돼 하면서 저절로 살이 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대부분 생활 패턴으로는 외식이 많아지고 스스로 자유롭게 먹으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밖에 나가서 먹는 1인분은 사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한테도 1인분, 남자한테도 1인분, 씨름 선수한테도 1인분을 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외식이 많은 분들일수록 1인분 다 먹으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고, 음식은 사회생활의 일종입니다. 회식 자리, 누구랑 약속해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 정도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인 이유로 많이 먹게 되면서 살이 찌는 경향도 분명히 생깁니다. 마지막, 대사 능력의 저하와 활동량 저하입니다. 사람은 3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근육량과 활동량이 동반해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씩 근육량과 대사가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젊을 때랑 먹는 게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살이 찌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나이가 들수록 체격이 작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육이 적어지세요가 아니고 부피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이 자꾸 찌지 않고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체격이 작아지도록, 지방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스트레스도 살찌는 체질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성별의 차이, 여러 가지 이유들의 차이로도 살은 당연히 찔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들고 싶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자기 조절, 스스로를 조절하고 평상시처럼 지내게 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고 단 게 먹고 싶고 잠을 잘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하기 쉽고, 스트레스로 지방이나 당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특히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살 빠지는 체질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심리적인 고통, 코르티솔의 분비의 증가는요,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이야기하는 질환들의 유발, 특히 복부 지방이 생기는 것을 촉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명상은 만성 스트레스와 코티솔 각성 반응에 개선을 시켜줘서 복부 지방이 줄어드는 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하고도 살을 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명상을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체질이 나누어져 있다면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꿀팁도 있지 않을까요? 살 안 찌는 체질이 되기 위한 꿀팁은 결국 우리가 왜 살이 쪘냐를 거꾸로 가면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성장 호르몬, 비만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일단 살을 빼시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늘고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살 빼기 전에 알려주세요.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자고 공복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잠자기 4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하셔야 돼요. 차같이 칼로리가 없는 음식 외에는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잔다. 수면 전 4시간 전 금식, 11시에는 잔다. 두 가지를 지키면 살이 빠지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늘어도 살 빠지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뭐 있었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그랬죠? 명상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내가 노래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살이 빠지는 체질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을 빼겠다고 하면 항상 먼저 하는 게 먹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영양 보충이 정말 중요한데 먹지 않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찌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냥 드시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안 먹으면 굉장히 너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 오해예요. 적정한 양을 일정하게 드시면 생각보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완전 채식, 절식 하시는 분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하세요. 힘들다는 게 결국은 괴롭죠. 몸이 아파진다거나 면역력이 약해져도 문제가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실 거 하나는 일정한 양을 일정하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양을 일정한 시간에 먹으면 너무 힘들지 않고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오늘부터 안 먹을 거야 해서 굶어버린다거나 오이만 먹으면서 살을 뺄 거야 라는 식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힘드시잖아요. 그거는 흔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몸에 담음이 쌓여서입니다. 그럴 땐 한의원을 그냥 찾아주세요. 요즘 50대, 60대 혹은 40대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혈당, 혈압 관리가 안 될 경우에 몸에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될까요? 요새 젊은 층에도 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3년에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요, 남자는 382만 명, 여자는 365만 명으로 747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87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 혈압이랑 당뇨인데요. 이 모두를 갖고 있는 사람이 87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혈압과 당뇨가 있어도 문제지만 노화가 시작되는 30대 이후 나이에 당뇨,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으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50대, 60대는 여러모로 위험한 나이입니다. 실제로 암 발생률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심뇌혈관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심장병, 즉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췌장암의 확률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고요. 왜 증가하게 되는지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평소에 항상 들으실 때는 혈압이랑 당뇨가 있으면 질환율이 높아집니다 까지만 들으시고 이유는 못 들으셨을 텐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원래도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압이 저절로 높아지는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혈압 질환이 생기게 되면요,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고무호수가 점점 낡아가는데 물은 점점 세게 틀어주는 거죠.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이 그에 맞춰서 수축을 하거나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로 인해서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약해지고 좁아지고 있는 혈관에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혈관을 단단하게 만들고 직경이 더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고무호수가 낡으면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해지죠. 다 찢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혈관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탄력성을 잃은 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을 통해서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당뇨는 큰 혈관만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몸속의 작은 혈관들을 염증, 탄성력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점점 망가뜨리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들이 소위 말하는 삭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말초혈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말초신경염이 있습니다. 말초의 혈류순환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는 식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췌장암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혈압과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혈압과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상 상태의 유지일 겁니다. 정상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체중의 유지입니다. 일정한 정상 체중의 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체중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인 운동 그리고 일정한 식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의 종류, 양 모두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식습관을 고치세요 라고 하시면 제일 익숙한 얘기는 뭐냐면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몸에 나쁘된 건 안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하나 더 붙여드리는 거는 양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고 하는 음식이라도 너무 배부르게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 소위 피해야 되는 나쁜 음식들은 절대 안 먹는다기보다는 최대한 적게 줄여서 먹는 정도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음식 명확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빵 그리고 디저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하셨죠 다들? 빵은 정제된 밀가루를 만들어서요 달콤하게도 만들고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빵에다가 잼이나 설탕, 버터 등을 많이 발라 먹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것들은요 디저트입니다. 다들 많이 드시죠? 식후에 입이 텁텁해서, 입이 너무 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먹게 되는데요. 식후에 그 달콤한 한 입이 너무나 좋지만요. 대부분의 디저트는요. 버터, 설탕,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버터, 설탕, 밀가루는 혈관을 막게 만드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튀기기까지 하면 정말 혈관에 좋지 않아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음식은 도너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자마자 정말 자주 먹는 음식인데 생각이 들었는데 식사로는 라면, 반찬으로는 김치, 나물 같은 걸 먹은 후 먹기 좋은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나물을 요새는 옛날보다 달고 짜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나물 먹으면 좋지라고 하지만 너무 달거나 너무 짜게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무언가를 먹는다고 하면 애초에 나물 반찬 대신에 생채소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김치같이 발효식품이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발효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짜고 맵기 때문에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평소에 짠 음식, 라면을 먹거나 김치를 많이 먹은 날에는 디저트로 칼륨이 많이 들은 바나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많은 바나나는요, 소금으로 인해 생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식이섬유가 많고 지방 성분이 적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섬유질은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의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당뇨가 있으면 바나나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 꿀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녹색 바나나를 먹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 건데요. 노랑 바나나에 비해서 녹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2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를 먹어도 당이 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뇨 때문에 바나나를 먹는 게 걱정되신다면 녹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약간 설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녹색 바나나는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쉽게 차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장이 약하신 분들은 노란 바나나를 적게 드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껍질이 거뭇게 변한 바나나 있잖아요. 이런 바나나는 어떨까요? 완전히 익어서 검은색 반점이 섞여 있는 바나나는요 정말로 달콤합니다. 녹색일 때 많이 들어있던 저항성 전분이 익으면서 당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익은 달콤한 바나나를 드시는 건 좋은데 혈당이 굉장히 오르기 쉽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요, 눈이 떨려요 라고 하실 때 환자분들이 마그네슘 사 먹었는데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나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나나는 중간 크기 130g 정도 되는 바나나 하나의 칼로리가 120kcal입니다. 끼니 대신에 먹으면 다이어트엔 아주 좋아요. 밥 한 공기에 150kcal니까 바나나 한 개 반 정도 먹으면 밥 대신에 드실 수 있는데, 식후에 바나나를 한 개쯤 먹는다 라고 하면 밥을 적당량을 먹는 게 좋겠고요. 바나나가 싫으신데 혈압 걱정이 된다, 나는 짠 거를 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이 들은 양배추, 시금치, 토마토를 반찬이나 후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카페에 가면 가끔 물에다 레몬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생수보다는 맛도 괜찮아서 저는 좋아하는데 단순히 맛만 좋아진다고 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레몬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온 과일입니다. 2000년 전부터 레몬을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물 자체를 맹물만 먹으면 물이 맛이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레몬이나 민트 넣어서 만들면 물이 맛도 있고 마시기도 좀 편하고요. 먹기 편하다라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타민C가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비타민C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린다고 하죠. 예전에 아주 먼 거리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서 라임을 준비해서 먹고 그랬었는데요.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를 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요,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물을 복용하는 것은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감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물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칼슘, 소금, 구연산염과 결합을 하여서요,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소변 내에서 구연산염의 양이 증가되면 칼슘과 소금의 부분들을 결합시키니까 결석이 생길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레몬물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체중 감량입니다. 물 대신에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음료수, 액상과당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음료수 대신 레몬물을 마시게 되면 칼로리 섭취 자체의 기회를 줄일 수 있고요. 레몬물 자체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헤스페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을 낮춰서 당뇨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전분이 당으로 전환이 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전분이 당으로 천천히 변하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복용하는 사람들은 레몬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평소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혈당의 급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 물 섭취는 뇌졸중, 심장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귤류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요,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거나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에서 발견되는 리모닌, 헤스페리딘, 디오스민이라고 하는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혈압이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물 말고도 레몬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들 추천해 주세요. 레몬이랑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저는 꽤 좋아하는데요. 중동에서 많이 먹는 후무스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어서 좀 큰 호텔들 가면은 아침이나 점심에 같이 제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후무스를 만들 때 병아리콩, 참깨 소스, 마늘을 넣은 다음에 레몬즙을 넣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후무스가요, 맛만 좋은 게 아니라요, 병아리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굉장히 풍부하고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도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먼저 병아리콩 건조되어 있는 거를 구하셔도 괜찮고 캔에 들어있는 거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병아리콩 한 캔에 타히니 4분의 1컵, 그리고 마늘 한쪽에서 두 쪽인데 한쪽은 조금 밋밋하고 두 쪽 정도 넣어야 좋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큰 숟갈로 2큰술 넣어주고 레몬 반 개를 같이 섞습니다. 잉 갈아주는 거에다 다 같이 넣고
쭉 갈아주게 됩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섞어주면 약간 되직한 소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너무 좀 퍽퍽한데 땅 갈라지듯이 갈라지는데 싶으시면 병아리콩 삶은 물을 조금 더 넣어줘서 만드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흥건한 게 아니라요, 약간 숟가락으로 완전히 뜰 수 있는 정도의 질감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먹는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후무스는 구하기 어려워 보이잖아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훨씬 간단합니다. 인도에서 많이 먹고 있는 방법인데요, 레몬 피클을 만드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레몬 피클을 조미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반찬으로 같이 식사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몬을 4등분을 합니다. 완전히 자르지 마시고요, 오이 소박이 만들듯이 끝에는 남겨놓는 겁니다. 벌려놓는다라는 식으로 잘라주고 소금을 채워 넣습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나지 않거든요. 레몬 무게의 10에서 20% 정도 채워 넣은 후에 레몬즙을 약간 짜서요, 잠길 수 있게 보관을 해줍니다. 레몬을 그냥 넣게 되면은 상온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거든요. 충분히 좀 짜서 자작하게 담길 수 있게 꾹 눌러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을 해서 처음부터 보관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상온에 보관을 한 다음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냉장 보관. 짧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하루 정도만 상온에 보관하셨다가 옮기시면 되는데, 국물을 먹는 게 아니라요, 레몬 껍질을 먹는 겁니다. 그 안에 부분들은 소금 때문에 삼투압으로 다 추출이 되고 레몬 껍질을 절여지게 되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레몬 피클인 거고, 지나고 나면요, 이 소금이 레몬 소금이 되거든요. 이 레몬 소금은 고기 요리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소금 대신에 사용하면 비타민C가 풍부한 소금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몬처럼 먹을 수 있는 좋은 과일들은 뭐가 더 있을까요? 당분 걱정 없이 몸에 좋은 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 자몽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한 과일이고요, 자몽 한 개만 하루에 복용을 하셔도 비타민 A의 일일 권장량의 25%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시력 그리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여 주고요, 콜라겐의 형성, 뼈의 강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몽에는 나린진이라고 하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거나 경계성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몽 한 개의 당분은 20g이 들어있으니까 다른 음식들하고 먹을 때 한번 계산해 보셔서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보카도도 과일인가 싶기는 한데요, 아침에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를 합쳐서 만들어 먹으면 단백질 하루 함량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맛이 굉장히 좋아요. 씹는 맛도 있고,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맛, 계란 자체는 프라이를 해서 올려도 좋고 삶아서 같이 섞어도 좋은데 맛이 좋습니다.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복용하시는 거 권할 수 있고요, 아보카도 자체는 중성지방 LDL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요, 1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보카도 적극적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몬물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레몬물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레몬의 특정 성분이 위산을 충분히 분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위벽이 얇거나 만성적인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레몬을 드시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레몬물 한 잔을 못 먹을 것은 없지만 소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먹어야지 할 때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당근하면 암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당근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어떤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당근, 저희 아버지가 저희 딸한테 당근 먹으라고 계속 주는데 애는 막 도망다니거든요. 당근 몸에 굉장히 좋은데요, 서기 900년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재배된 뿌리 채소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재배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당근 하면 무슨 색이 생각나세요? 당연히 주황색? 저도 주황색밖에 못 본 것 같은데요, 보라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같은 많은 색깔을 갖고 있어요. 초기에 재배하기 시작했을 때 당근은 대부분 보라색과 노란색이었다고 합니다. 주황색 당근이 언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15세기 한 16세기 사이쯤에서 네덜란드에서 주황색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당근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두 가지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이 있는데요,
카로티노이드는 당근의 주황색, 노란빛을 만들게 해서 이 색깔이 많을 때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면역력을 도와줄 수 있어서 심장과 신장,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단에 넣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근은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간식으로 섭취하기도 좋고 반찬으로도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당근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권하는 양은 종이컵의 한 절반 정도 분량을 먹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근 감자튀김처럼 썰어가지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한 2분의 1컵 정도 매일매일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칼로리 자체는 25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근의 그 매력, 효과는 어디서 오냐면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에서 옵니다. 2분의 1컵 정도의 분량, 불과 25kcal 밖에 안 되는 양으로 하루 섭취량의 73%에 해당하는 비타민 A를 얻을 수 있고요. 비타민 K는 하루 섭취량의 9%, 비타민 C는 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은 2%를 얻을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당근은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에 있는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방어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당근에 들어있는 철분이 수월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변비가 있어서 혹은 자꾸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익힌 당근보다는 생당근을 씹어 드시면 좋은데,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변비를 완화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포함한 녹말이 없는 채소는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에 녹말이 없다는 얘기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당근에 있는 식이섬유 자체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쌀밥을 드시는 분들은 당근을 같이 드시면 좋을 수 있고,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요, 당뇨병 위험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뼈가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끼니로 섭취한다 그러면 반찬으로 뭔가 배가 고플 때 오이나 당근을 선택하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섬유질이 많으면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때 혹은 배가 왠지 고픈 시간, 오후 시간대에 먹으면 과식을 막아주는 데도 효과가 있고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계란 하나랑 당근을 같이 드시면 섬유소, 비타민, 단백질 다 섭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피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은 비타민 A로 변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피부가요 건조해지고요, 악화가 있는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요, 햇볕으로부터의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쐬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있거나 주름이 많이 잡히거나 검버섯이 생긴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 잠깐 들어보니까 효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당근을 생당근으로 먹을 거냐, 볶아서 먹을 거냐, 삶아서 먹을 거냐에서의 제일 중요한 차이는 베타카로틴 흡수율의 차이에서 옵니다. 당근에 열을 가해가지고 조리를 하면요, 베타카로틴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세포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먹어서는 흡수가 잘 되지가 않아요. 당근을 삶거나 볶게 되면 당근의 세포벽이 연해지거나 깨지게 되거든요. 몸에서 소화를 시킬 때 베타카로틴이 더 쉽게 흡수될 수 있죠. 또 하나, 베타카로틴 성분 자체는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열을 가하면서 기름에 볶는다? 기름을 통해서 비타민이 더 많이 흡수되고 용출되겠죠. 대신에 비타민C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삶거나 볶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당근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것들이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삶거나 볶게 되면은 파괴가 되기 쉽고요. 물에 삶는 경우에 비타민C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아서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근을 먹을 때 비타민C를 섭취하려고 먹는 경우는 조금 낮아요. 베타카로틴의 주요 영양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의 손실 자체가 큰 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많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싶을 수 있잖아요. 당근을 만약에 삶거나 볶았을 때 레몬즙을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레몬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죠? 가끔 인터넷에 보면 절대 당근에 레몬즙을 드시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 A가 흡수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당근 익혀서 먹는 이유 또 하나는 식이섬유의 변화입니다. 생당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소화가 약한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당근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하면 말랑말랑해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이섬유의 일부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더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섬유질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볶나 삶나 그냥 먹나 섬유질의 총량 자체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걱정 말고 익혀서 드시고요. 생당근은 이에 손상을 주기 쉬워요. 단단하기 때문에. 이가 약하신 분들은 얇게 썰어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당근을 익혀 먹으면요 달콤해집니다. 애초에 당근에는 100g당 4.7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요.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천연 당분이 농축이 되고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당근은 어지간하면 삶거나 볶아서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져서 영양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비타민C의 손실이 걱정이 된다면 레몬즙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당근이 몸에 좋기만 할까요? 혹시 주의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TV에서 당근만 먹고 다이어트하는 이야기가 한참 나왔어요. 진료를 할 때 환자들한테 꼭 주의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 음식만 장기간 복용할 때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당근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면 베타카로틴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베타카로틴을 과다 섭취하면요 비타민 A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시력, 뼈, 피부, 신진대사, 면역체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와 같이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할 수 없는 사람들도 베타카로틴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근을 먹으면 입안이 가렵거나 꽃가루 알러지처럼 간지러운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또는 꽃가루 음식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먹었을 때는 반응을 안 하는 수가 많아요. 사실상 고용량으로 먹기 시작했을 때 목이 부어오르는 증상들이 생기면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알러지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생당근보다는 익힌 당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끔요 유기농이라고 흙만 착 털어서 드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기농이란 얘기는 대부분 다 분변 영양을 공급한 거거든요. 흙에다가 반드시 그 흙에는 살모넬라, 이질, A형 간염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경우에 더더욱 여러분은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사님,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배가 고파서 늦은 저녁을 먹을 때가 있는데요. 이 약 먹는 거 포만감도 느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일을 마치고선 집에 가면 9시쯤 되거든요. 배는 고프고 뭔가를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퇴근이 늦지 않은 경우에 정상적인 저녁을 먹은 뒤에 잘 때쯤 되었을 때 배가 고픈 경우는 누구나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는 고민은 동일할 겁니다. 자기 전에 간식이 수면을 방해한다거나 혹은 원치 않는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는 생각. 그래서 먹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마음. 잘 시간쯤 배고픈 느낌은 정상입니다. 애초에 저녁을 먹고 서너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누구나 배가 고픈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배고픈 느낌이 정상이기 때문에 안 드시고 주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큰 틀에서의 권유는 포만감을 촉진하고 수면을 촉진하는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조합을 선택하는 방향 정도로 가십시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대신
총 지방의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좋다고 알려진 불포화 지방을 포함해서 지방들은 하루 종일 다른 식사와 간식에 들어가는 경우들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자기 전에 간식으로 먹게 되고 누워서 자게 되면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위산역류나 복부 팽만 같은 위장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왜 괜찮나요? 라고 하시면 지방들은 생각보다 천천히 소화가 됩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보다 더 늦게 마지막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식으로 먹을 때는 어느 정도 수분을 보충하는 음식을 섭취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냉장고에 있는 물을 한두 컵 정도 마시는 것, 소화가 약한 분들은 미지근한 물로 따뜻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안내를 하고요. 음식에서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탈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당히 들어있고 수분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들은요, 수면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육, 신경기능,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미네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선택하는 게 좋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3가지 정도의 야식을 추천해 드려 볼 겁니다. 첫 번째 추천은요, 시리얼과 우유의 조합입니다. 탄수화물은 잠이 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는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면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우유에는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서요, 수면 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자체를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신 많이 먹으면 소화 쪽에 부하가 걸려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적은 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시리얼이 일정 양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집에 있는 거를 열어보세요. 목록을 딱 보시면 100g당 얼마가 들어있는지 나와요. 한 컵 제공 분량당 당분이 6g 이하가 되도록 저울에다가 체크를 해보십시오. 우유는 2분의 1컵 100cc 정도를 섭취하면 괜찮습니다. 2번째 추천 음식은요,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음식 달걀이었습니다. 달걀 1개를 스크램블해서 통곡물 토스트 1조각과 함께 섭취하는 거죠. 달걀의 단백질 그리고 토스트에 있는 탄수화물이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뇌 화학 물질과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달걀 자체에 트립토판이 풍부하기 때문에 숙면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고요. 달걀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은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되고 칼로리 자체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계란 하나에 60에서 80kcal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식이 아니라 좀 늦은 끼니를 먹는 거다라고 할 때는 더더욱 편하게 드셔도 괜찮겠죠? 이때 멜라토닌이 풍부한 꿀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 100g의 칼로리가 290kcal 정도니까요, 맛을 내기 위한 정도만 넣으셔야지 많이 넣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릭 요거트 그리고 멜론의 조합입니다. 그릭 요거트와 멜론의 장점은 수분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탈수가 가볍게 있다, 몸에서 수분이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몸에서는요, 탈수에 대한 것들을 배고픔의 신호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이 마른 건데 배고프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배고픔 신호가 반복적으로 있으면 잠이 들 때 깊은 잠을 못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멜론과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선택을 하면 낮 동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할 수도 있고,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도 잠을 깊게 들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전 멜론 싫어하는데요. 당연히 다른 과일을 드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사과나 오렌지, 배, 감, 석류 같은 것들, 칼륨이 풍부하고 수분을 보충해주는 다른 과일들까지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칼륨 성분 자체는 잠을 자는 동안 체액 자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이 들어있는 과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시면 좋은 차도 있을까요? 항상 먹는 것보다는 참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배고픔이 뭐랑 헷갈린다 그랬죠? 갈증이랑 헷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를 복용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겠죠. 좋아하는 종류의 허브차를 끓여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따뜻한 우유 한 컵에다가 섞어서 먹는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드신다기보다는 한 200cc 정도, 배가 살짝 채워지면서 따뜻한 걸 먹어서 긴장이 풀어지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잠을 깊게 들어간 상태로 깨지 않게 도와주니까 우유를 넣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캐모마일 차 자체만 드시거나 캐모마일이랑 우유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타트체리는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타트체리 자체는 일반적으로 먹는 체리처럼 달지가 않아요. 굉장히 시고 쓴맛이 나는데 타트체리에 멜라토닌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았더니 하루에 2번 타트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이 수면 시간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84분 정도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산조인은 어떤가요? 산조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산조인은 대부분 다 위품입니다. 드셔봐야 크게 의미 없고요. 환자들한테 20일 처방을 하면 산조인 자체 가격만 1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위품인 산조인을 갖다가 복용할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분이 10분의 1이 채 안 되기 때문에 10배 정도의 양을 끓여야 돼요. 거의 산조인 죽을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해서 복용하는 산조인 차는 큰 의미 없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저녁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기 같은 과한 음식들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외의 음식들도 있을까요? 야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저희가 자기 전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포만감. 너무 배불러서 소화가 안 되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되지만 섬유소가 너무 많은 음식들을 밤에 먹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좋다고 소개하는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음식들은 섬유소가 많아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특히 좋지 않습니다. 호박, 감자, 옥수수 야식으로 먹기 너무 좋죠. 녹말의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췌장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고 아침까지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녹말이 많은 채소, 뿌리 채소인 경우가 많아요. 뿌리 채소를 복용하는 거는 조심하면 좋다 기억해 주십시오. 박사님, 혈당 수치가 늘어나면 당뇨 위험률이 높아지잖아요. 혈당 수치를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당뇨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혈당 수치는 매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요새는 있습니다. 혈당을 매일 체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정리를 하면 매일 체크하시는 거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건 괜찮은데 당뇨가 없는 일반인들은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2021년 기준으로요. 국내 당뇨병 유병률은 13.6%입니다. 600만 명 정도가 당뇨를 앓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공복 혈당장애, 당뇨병의 전 단계인 사람들의 유병률이 41.3%인 것을 고려하면요. 전체 성인의 54% 이상, 55% 정도는 당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실질적인 당뇨병의 인지율, 내가 당뇨가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66.6%. 3명 중에 1명은 자기가 당뇨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요. 당뇨를 실제로 치료하는 퍼센트는 62.4%에 그치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3명 중 1명은 환자인 것도 모르고 3분의 1은 치료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턴 때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어떤 환자분이 뇌출혈, 뇌경색 섞여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가족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에 가봤더니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 상태로 대소변을 보면서 2, 3일 정도 누워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손발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당뇨가 있는데 귀찮아서 약을 안 먹었대요. 말초신경병증이 와가지고 저리기만 한 게 아니라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당뇨 치료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치료 꼭 받으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당 수치를 매일 체크하는 기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뭘 먹을 때 얼마나 먹을 때 당 수치가 확 오르는지 당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절하기 쉬워지는 길이
미리 열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당뇨병 초기 증상,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뇨 초기 증상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건 40세 이상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혈당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있을 때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요, 첫 번째는 잦은 소변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요,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소변을 좀 많이 보는 경향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소변량이 늘고 체내 수분 손실로 인해서 갈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목이 자꾸 마릅니다. 실제로 물이 먹혀요. 한의학에서도 희음수, 물 먹는 걸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증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체중의 감소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체중이 자꾸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 먹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살이 빠진다 라고 할 때도 당뇨를 의심해 볼 수도 있죠. 네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혈당 자체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처 치유의 지연입니다. 고혈당은 상처 치유 과정을 방해합니다. 고혈당 자체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처 치유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손가락에 썩은 환자도 그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혈당 수치가 점점 높아지면 일상 속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당 수치가 상승하면 당뇨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물이 많이 먹힙니다. 소변을 많이 봅니다. 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시력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은 채로 지속이 되면 떨어지게 되는데요. 고혈당 자체가 눈의 수정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어떤 질환이나 바이러스 노출이 됐을 때 면역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혈당이 높은 것 자체들이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저하시킵니다. 별거 아니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 감염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경병증입니다. 염증들이 말초신경을 손상을 일으킵니다. 말초신경 손상이 되면 저릿저릿합니다. 시큰시큰해요. 화끈화끈해요 하는 식의 통증과 이상 감각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혈당을 잡기 위해서 즐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과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혈당 그리고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GI 지수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음식의 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 자체가 많으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적게 먹는다, 양을 정해놓고 먹자라고 보시면 좋고, 대표적인 GI 식품은 현미, 퀴노아, 렌틸콩 등이 있습니다. 쌀밥 대신에 식사로 대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생각보다 많은 논문들에서 다루고 있어서 섬유질이 많은 식단은 혈당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한식에서 많이 먹는 채소, 과일, 그리고 곡식류들이 도움이 되니까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지방 중에서도 건강한 지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이 인슐린의 감수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호두 있으니까 꾸준히 반찬으로 끼니 일부러 드시는 것들은 좋고, 일부러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가능하면 식품으로 많이 섭취하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몸에서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탄수화물이나 당류처럼 즉시 확 사용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사용이 되고, 단백질의 한 20% 정도는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실이 되거든요. 살도 조금 덜 쪄요,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단백질을 한 번씩 섭취해 주는 게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닭가슴살, 두부, 계란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식사를 일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늦게 일어나서, 바빠서 일정한 시간대에 먹고 나머지 시간 공복으로 유지하신 다음에 다시 식사하는 식에 일정 텀을 두고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텀을 두고 먹기만 하면 될까요? 순식간에 빨리 먹으면 혈당도 팍 올라가기 쉬운데,
천천히 섭취를 하면 몸에서도 받아들이는 속도를 조절하고 소화를 조절할 수 있어서 혈당이 훨씬 더 일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밥 천천히 먹으면서 끼니가 아닌 시간에 먹지 않는 거, 빈번하게 먹으면 췌장이 쉴 틈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식후 혈당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추천할 게 있는데 지금 소개할 것들은 어디까지나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식후 운동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 그랬죠. 식후에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 아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식초, 채소, 물입니다. 식전을 먹어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식초를 먹으면 좋다고요? 생각보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식전에 식초 섭취하는 것이 식후의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식전에 무조건 드시면 당뇨가 없어집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방법 중에 하나로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소를 식전에 먹어주면 식후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미리 들어가 있는 섬유질들이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음식들도 너무 빨리 흡수되지 않고 섞여서 천천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 피크를 딱 찍고 내려오는 거를 좀 낮춰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전에 먹는 물, 여러분이 한 가지 조심하시면 좋을 게 식전에 물을 많이 마셔버리면 혈당의 상승은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맛을 떨어뜨립니다. 정상적인 식사량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소화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식전에 물 많이 마시는 거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박사님, 식사 외에 간식은 몸에 좋지 않을까요? 식사 시간이 아닐 때 뭔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우리는 간식이라고 부릅니다. 간식을 섭취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식사 시간 외에 먹는 간식들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간식을 섭취할 때 생기는 6가지의 단점 먼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양 불균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양소가 고르지 않고 주로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류 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달고 짜고 맵고 이런 음식들을 간식으로 드시다 보면 균형 잡힌 식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식 유도입니다.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 막상 끼니 때가 되었을 때 배고픔이 덜합니다. 우리 새끼 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간식으로 인한 추가 칼로리 섭취로 인해서 총 섭취 칼로리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하루 중에 먹는 총량은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간식 자주 먹게 되면 하루 총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죠. 네 번째는 혈당 변동입니다. 당분이 많은 간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생긴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되고요.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생각하실 때에는 간식 먹으면 안 먹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요, 몸 안에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만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일하고 말고에 대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밥 먹고 딱 공복이 유지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에도 문제를 가져오고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문제예요.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으면 위와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했다, 쉬고 있다가 저녁 때 일할 거야, 아니야 쉬지 마, 다시 음식 줄게 라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소화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30세 이전에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는 대로 위장에서 받아주는데 40세 이후부터는 간식을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합니다, 속이 쓰려요, 더부룩해요 라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습관입니다. 간식의 섭취가 어느 정도 되면 습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맛이 있어서 누가 잠깐 줘서 하나 정도 먹었었던 것들이 일정 시간마다 간식을 섭취하다 보면 몸에서 셋이다 먹을 것 좀 줘 반응을 할 수 있고요. 지속이 되면 필요 이상 에너지 섭취, 습관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5가지의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사이에서도 범용한 저널들에서 간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만과 복부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먹으면 간식으로도 영양 보충도 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중년 이후 챙겨 먹으면 좋은 간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간식을 드셔야겠다는 거죠? 간식을 드실 때 제일 선택하면 좋은 기본 조건은요, 당이 적어야 되고 가능하면 튀기거나 굽지 않은 것, 천연물 상태인 것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은 것들이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없어요. 견과류, 과일 정도, 맛있는 거는 요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맛이 그렇게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 와중에 견과류나 과일도 많이 먹으면 끼니에 가깝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중년 이후에 먹으면 건강에 좋은 간식 5가지니까요. 양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콩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50대에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콩인데요. 밥이나 반찬에 넣어서 먹는다고 해도 일정량 이상의 콩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식으로 먹으면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늘어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드러운 삶은 콩. 소화도 잘 되고 식감도 좋거든요. 칼로리도 낮은 데다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고 100g의 칼로리는 150에서 200kcal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병아리콩, 강낭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콩을 삶아서 입이 심심할 때 한 번씩 드시는 거죠. 아무 때나 계속 먹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정하고 양을 딱 정해서 복용하시면 되고, 맥주 마실 때 많이 먹는 푸콩, 간식으로 굉장히 적당합니다. 종이컵에 반 컵 정도라고 하면 100ml 정도 되는 용량의 푸콩을 넣으면 단백질이 11g 정도, 식이섬유가 9g 정도 들어있는데요. 하루에 47g의 콩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2.9%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렁물렁한 거는 씹는 맛이 별론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볶음 검은 콩 같은 것들 하시면 좋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주셔가지고 먹어본 적이 꽤 있는데요, 단단해서 그때는 싫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단한 식감들은 이해 문제만 없는 경우에 얼마든지 복용하셔도 좋고, 씹는 것 자체들이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고요, 뇌에 자극을 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많이 복용들을 하시는데, 탈모랑요 머리를 검게 해주는 정도로 검은 콩을 드시려면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검은 콩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단백질이 많고 칼슘, 아연, 비타민 B군 등의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을 해서 스트레스,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먹는 것보다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음식 섭취를 자연스럽게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요거트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먹을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거트를 고르실 때 반드시 무설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거트를 2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같은 회사의 제품이에요. 하나는 플레인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클래식이라고 써 있는데, 둘 차이는 뭐가 있냐면 플레인은 설탕 무첨가라고 써 있어요. 요거 하나 먹으면 기별도 안 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실제로 85g이에요. 설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0kcal.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써 있는 이 친구는 54kcal. 둘 사이에 한 26kcal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개 드시면 50kcal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능하면 무가당으로, 당이 들어있지 않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채입니다. 대표적으로 당근, 샐러리 같은 생채소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비타민 A, 칼륨 많이 들어있어서
부종을 빼는 데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프리바이오틱스로도 작용을 합니다. 식이섬유라는 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위를 통해서 대장으로 내려가면 유산균들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칼륨 섭취로 부종 감소는 덤이 되겠죠. 네 번째는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저도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입이 심심하면 초콜릿을 먹거나 견과류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견과류에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혈관의 건강을 지켜주고 몸의 염증을 낮춰줄 수도 있고요. 뇌기능 활발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머리 좋아지라고 호두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하셨었죠. 특히 호두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치아씨드, 그리고 해바라기 씨 같은 것들 추천하겠습니다. 다만 이 견과류들도 칼로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견과류 한 봉지 준비해 봤거든요. 견과류 한 봉지가 30g입니다. 칼로리는 200kcal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트랑 같이 넣어서 드시면 280kcal, 밥 2공기 정도입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안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먹었네 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먹어보면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한 줌 이상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 전부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양소, 비타민 C가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들은 노화 방지에 관여를 하고 면역력도 강화시켜 줄 수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딸기와 냉동딸기 사이의 영양소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편하게 드시되요. 간식으로 드신다고 하면 8개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 먹으면 너무 많아요. 박사님, 신장이 망가지면 진짜 무서운 이유, 신장에 무리를 주고 있을 저를 포함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신장은 사실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오장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신장이 인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노폐물의 제거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망가진 다음에 투석을 하는 주요 이유 자체가 이 노폐물 제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액 균형의 조절입니다. 몸 안에 있는 수분, 전해질,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무기질들의 균형을 조절해서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산과 염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내 pH,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불균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장은 호르몬 분비도 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레닌과 안지오텐신 축,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 비타민 D의 활성화 등 여러 호르몬을 생성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할 때 문제점들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체내의 노폐물 축적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축적되고 단기에는 피로감,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지만 장기로 가게 되면 심한 부종, 혼수 상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고 고혈압, 심장의 문제, 다리와 전신에 대한 부종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과 염기의 균형 장애인데, 혈액 내의 pH는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신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가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대사성 산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대사성 산증으로 인해서 인체 내 여러 기관들의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빈혈입니다. 신장이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
빈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피로감, 전반적인 체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골 건강의 악화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비타민 D의 활성과 생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칼슘의 흡수가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도 망가진 신장이랑 연관이 있나요?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는 신장 신호들 체크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신장의 망가짐으로 생기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체내에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환자분이 횡문근융해증, 근육이 녹아내리게 되면서 신장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의 소변이 무슨 색이었냐면 콜라색이 됐었습니다. 신장이 똑바로 일을 못하게 되면 소변 쪽에서 노폐물을 거르지 못하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증상들을 직접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환자분도 쓰러지기 전까지 자기 소변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몸의 컨디션에 대한 걸 항상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할 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품이라는 게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거품이라는 게 어떻냐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품은요, 쌓인데 또 쌓이고 쌓인데 또 쌓이는 식으로 높게 나타나고 풍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소변 볼 때 거품 생긴 거 언제쯤 없어지냐면 바지 정리하고 물 내려야지 할 때 보면 거의 없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품은 그 상황에서도 거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품이 납니다, 평상시에 생기던데요 하는 걸로는 걱정할 건 없고요.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먹는 것을 최근에 단기간 먹고 있었거나 할 때 거품이 나올 때가 있으면 참고할 필요가 있고, 색이 이상하다 그러면 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변에 단백질은 많이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소변 내에 단백질이 검출이 된다는 것 자체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고, 단백질이 마치 비누 거품처럼요, 계면 활성제의 역할을 해서 거품이 잘 안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거 없이요, 사진을 찍어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병원에 가셔서 나 소변 검사해줘 라고 하면 필요한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부종, 붓기 정도로는 신장이 손상된 걸 의심하기 좀 어렵고요. 명확하게 부종이 심할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분과 염분이 축적이 되면서 얼굴이나 손, 발목, 다리 등의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꾹 눌렀다가 떼도 눌린 채로 유지되는 정도의 부종일 때는 명확하게 의심하셔야 되고요. 소변은 단백뇨만 있는 게 아니라 소변량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수분 대사의 조절이 똑바로 안 되니 소변량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혈뇨나 소변색의 문제, 붉은빛을 띠거나 콜라색이 나오는 등의 색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랑 무기력함은 체내에 독소가 쌓여서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위치가 요추 1번에서 한 2번, 3번 정도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허리 윗부분의 통증이나 옆구리의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벨트 라인 쪽에 있는 데가 아픈 거는 신장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노폐물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사 자체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요, 식욕이 부진해지고 식사를 잘 안 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을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 같은 건 없을까요? 익히 알려진 한약재들, 황기, 청궁, 단삼, 녹용 같은 한약재들은요, 적절한 용량으로 잘 사용을 하면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처방이 아니라 복합 제제 처방으로 되어 있는 한약들은 신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환자의 현 상태를 확인한 후에 복용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차들을 끓여 마시는 것은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민들레, 포공용이라 그러는 약재를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재밌는 게 국산 민들레일 때는 의미가 있는데 서양 민들레일 때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단편적으로 들으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실 필요가 있고, 신장이 망가졌어요, 한약재를 먹었어요 하는 경우들이 보고가 1년에 한두 건씩은 꼭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 혼자 시장 가서 사 먹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통초 같은 약재들을 갖다 끓여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도 시골은 있는데 통초가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건 전부 위품입니다. 거의 100% 위품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복용을 하면 신장이 정말 단기에 망가지기도 합니다. 성분들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목통, 헌남성, 부자 같은 약재들이 위품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이랑 이 약재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단독으로 복용하는 거 꼭 피하시면 좋고, 누가 좋대서 산에서 캐왔더라, 시장에서 뭐가 좋대더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위품인 경우가 많고 유통 경로가 불명확하고 보관이 잘못돼서 곰팡이 같은 게 있는 것들을 오래 복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인과 상의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장이 튼튼할 때는 뭐든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신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자기의 대변이나 소변 상태 확인하시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